최성규는 버스 창문에 이마를 기댄 채 졸고 있었습니다. 밤새 내린 비가 유리창에 얇은 선을 그리고 흘렀습니다. 숙식 제공, 하루 15만 원 보장이라는 문구가 아직도 머릿속에 맴돌았죠. 그 문장을 믿은 건 단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버스 안에는 그와 비슷한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여 잠들었고, 누군가는 작은 가방을 꼭 끌어안은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기사의 말은 없었고, 라디오도 꺼져 있었습니다. 공기가 이상하리만큼 정적이었죠. 새벽 5시 반 버스는 낡은 철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여기서 다 내려요. 이름 부르면 움직이세요. 짧고 냉담한 목소리였습니다. 성규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철문 위로 녹슨 가시철망이 둘러져 있었고, 높은 콘크리트 벽 너머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듯한 장소였습니다. 공장 관리자라는 남자가 다가와 사람들의 휴대폰을 걷어갔습니다. 보안상 이유예요.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누군가 항의하려 하자 관리자의 눈빛이 차갑게 그를 눌렀습니다. 그 눈빛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위압감이 있었죠. 성규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부로 들어서자 곧바로 숙소와 작업장이 나뉘어 있었습니다. 컨테이너를 개조한 숙소에는 2층 침대 6개가 빽빽이 들어서 있었고, 창문은 밖이 보이지 않게 금속판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벽에는 CCTV가 달려 있었고, 문에는 비밀번호 잠금 장치가 달려 있었습니다. 지연이라는 여자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출입문이 왜 밖에서만 열리죠? 성규는 대답 대신 입술만 발싹였습니다. 그날 저녁 첫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공장 내부는 어둡고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관리자는 마스크를 나눠주며 말했다. 이곳은 고수익 사업장이에요. 일 잘하면 금방 돈 벌어요. 하지만 그 말 끝에 들린 건 철문이 잠기는 철컥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 하나로 모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성규의 머릿속에 이상한 의심이 피어올랐습니다. 왜 휴대폰을 뺏은 거지? 왜 출입문을 잠그는 거야? 누군가 멀리서 문을 두드리며 속삭였습니다. 여기 나가면 안 돼요. 다쳤던 사람 며칠 전부터 안 보여요. 성규는 심장이 서늘하게 식는 걸 느꼈습니다. 그는 다시 창밖을 봤지만 밖은 온통 어둠뿐이었습니다. 이곳은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덫이었습니다. 작업이 시작된 지 사흘째, 성규는 몸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잠은 매일 4시간 남짓, 식사는 정체 모를 국과 밥 한 그릇뿐이었습니다. 일을 하다 쓰러진 사람은 그대로 끌려나가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죠. 처음엔 단순히 병이 낫겠거니 했지만 그 사람들이 너무 자주 바뀌었습니다. 그날도 작업장 위쪽 감시창에서 누군가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방유리 너머로 카메라처럼 느릿하게 고개를 움직이는 그림자 하나. 누군가를 지켜본다는 건 단순한 관리가 아니라 통제였습니다. 성규는 무심히 팔뚝의 흉터를 문질렀습니다. 이게 정말 공장이 맞나, 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지연이 다가와 작은 쪽지를 건넸습니다. 오늘 밤 숙소 뒤쪽 문이 열릴 거예요. 확인해봐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성규는 무심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밤이 찾아왔습니다. 조용히 숨을 죽인 채 성규는 숙소 문 앞에 섰습니다. 잠금 장치는 여전히 불빛을 깜빡이고 있었지만 손잡이는 약간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너희 뭐해? 자야지. 경비원 도훈이 손전등을 비추며 다가왔습니다. 성규는 얼른 몸을 숙여 침대로 돌아왔고 지연도 아무 일 없다는 듯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침대는 정리되어 있었고 그녀의 작업복이 사라졌습니다. 퇴사했대요. 누군가의 건조한 말이 공기 중에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성규는 알았습니다. 이곳에서는 퇴사란 말이 사라졌다는 뜻이라는 걸. 작업 중 성규는 우연히 쓰레기 운반용 트럭 근처를 지나쳤습니다. 덮개 사이로 보인 건 더러워진 작업복 한 벌, 그리고 지연의 손목에 있던 고무 팔찌였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자 관리자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유태식의 눈빛은 평소보다 깊고 서늘했습니다. 그가 입가를 올리며 속삭였죠. 일만 하세요. 쓸데없는 관심은 오래 못 갑니다. 그날 밤 공장에는 알 수 없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성규는 처음으로 두려움 대신 분노를 느꼈습니다. 누군가가 사라졌는데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게 당연한 일이라도 되는 듯이요. 그는 침대 밑에서 지연이 남긴 쪽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만약 내가 없어지면 뒤쪽 창문으로 나가요. 그 길이 유일한 출구예요. 글씨는 삐뚤빼뚤했고 군데군데 번져 있었습니다. 성규는 그 종이를 가슴에 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지연 씨, 내가 나갈게요. 반드시. 그리고 그 순간 CCTV의 붉은 불빛이 깜빡이며 그를 향했습니다. 그 작은 불빛이 마치 누군가의 눈처럼 그를 뚫어보고 있었습니다. 공장은 점점 더 이상해졌습니다. 새로 들어온 사람은 있었지만 사라진 사람의 이름은 한 번도 불리지 않았습니다. 성규는 숫자가 맞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명단에는 여전히 20명이었지만 실제로는 17명 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관리자는 평소보다 일찍 작업을 끝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점검 있습니다. 숙소로 돌아가 쉬세요. 그 말에 묘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점검이라면서 공장 한쪽에서 철문 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불 꺼진 복도에서 성규는 조심스럽게 문틈을 내다봤습니다. 트럭 세 대가 멈춰 섰고 사람들이 하얀 방호복을 입은 채 무언가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것은 커다란 검은 포대였습니다. 포대 아래쪽이 젖어 있었고 그 자국이 바닥에 길게 번졌습니다. 성규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는지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었죠. 밤이 되자 도훈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아저씨, 오늘 서버실 문 열렸어요. 그쪽에서 뭐 하는지 알아야 해요. 성규는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은 불빛 하나 없는 복도를 따라 발끝으로 걸었습니다. CCTV는 대부분 고장난 듯 보였지만 한 대만이 붉은 불빛을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도훈이 손전등 대신 작은 휴대용 전자기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걸로 잠금장치 신호를 끊을 수 있어요. 5초면 돼요. 철컥. 문이 열렸습니다.
안쪽에는 수십 대의 컴퓨터와 모니터가 가득했고 벽면에는 사람들의 사진이 줄지어 걸려 있었습니다. 모두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상태 종료라는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성규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는 지연의 사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건 기록이에요. 인원 관리, 폐기 일정, 납품 데이터까지. 도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니터 한쪽에는 다른 화면이 켜져 있었습니다. 어두운 방, 쇠사슬에 묶인 사람들, 그리고 누군가가 그들을 분류하며 목록에 표시를 남기고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공장이 아니라 사람을 거래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누가 서버실 문 열었어? 멀리서 관리자의 목소리가 메아리쳤습니다. 도훈이 황급히 하드디스크를 빼내며 말했다. 이거면 증거예요. 빨리 나가요. 하지만 출입문 앞에는 이미 무장한 경비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살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성규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도훈아, 뛰어. 내가 막을게. 그는 근처 소화기를 집어 던졌고 불길이 번지며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도훈은 몸을 숙이고 좁은 통로로 달려갔습니다. 뒤에서 총성이 터졌고 철판이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성규는 몸을 숙여 어둠 속으로 숨었습니다. 그의 귀에는 도훈의 발소리와 함께 울려 퍼지는 경보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연 씨, 이제 알겠어요. 여긴 그냥 공장이 아니었어요. 그는 속으로 되뇌며 손에 쥔 쪽지를 다시 한번 꽉 쥐었습니다. 경보음이 공장 전체를 울렸습니다. 붉은 불빛이 깜빡이며 통로마다 번쩍거렸고 경비원들의 발소리가 격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성규는 폐허처럼 낡은 배관 옆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바닥엔 먼지와 기름 냄새가 섞여 있었고 숨 쉴 때마다 기관지가 타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도훈의 그림자가 멀리서 보였습니다. 그는 서버실에서 빼낸 하드디스크를 품에 안고 뛰고 있었습니다. 이쪽이에요. 뒤쪽 통로요. 두 사람은 복도를 따라 전력으로 달렸습니다. 하지만 출입문은 모두 전자식으로 잠겨 있었죠. 성규가 철문을 힘껏 밀자 문틈으로 바람이 스쳤습니다. 그 바람에 섞여 들어온 건 바깥 공기의 냄새였습니다. 여기야 맞아 지연 씨가 말한 창문. 낡은 벽면 아래 작은 환기창 하나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몸을 구겨 넣을 만큼 좁은 구멍이었죠. 하지만 그 구멍을 통해 바깥의 빛이 희미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먼저 가요, 도훈아. 내가 이걸 밖으로 들고 나가야 해. 안 돼요. 같이 가야죠. 나가서 경찰에 말해. 여긴 아직 사람들 있어. 그만큼은 내가 지켜야 해. 성규는 단호하게 말하며 도훈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도훈은 울먹이며 하드디스크를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아저씨 나 꼭 말할게요. 그가 구멍을 빠져나간 직후 성규의 뒤쪽에서 굉음이 들렸습니다. 관리자 유태식이 총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 나이에 정의감이 남았다고 생각해요? 세상은 그런 걸 몰라줍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광기였습니다. 성규는 벽에 기대선 채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 언젠간 벌 받습니다.
사람을 공장 부품처럼 다루면 결국 부서지는 건 당신 쪽이에요. 유태식이 비웃으며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머리 위에 배관이 폭발했습니다. 불꽃과 증기가 터져 나오며 유태식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성규는 그 틈에 몸을 숙여 구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밖은 폭우였습니다. 비가 얼굴을 때렸지만 그건 차가운 게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멀리서 도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쪽이에요. 어서요. 하지만 그가 다가가기도 전에 공장 안에서 또 다른 폭발음이 울렸습니다. 불길이 공장 천장을 뒤덮으며 철문이 굉음을 내며 무너졌습니다. 성규는 땅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비는 멈추지 않았고 불빛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그 손에는 여전히 지연의 쪽지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지연 씨, 나 나왔어요.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그날 새벽 한 남자가 지옥에서 빠져나와 세상의 진실을 끄집어냈다는 사실을. 며칠 후 사건은 여전히 뉴스의 첫머리를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점점 다른 사건들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충격적인 인신매매 사건이라 떠들던 방송도 이제는 노동착취 실태라는 일반적 단어로 바뀌었습니다. 성규는 병원 복도에서 휠체어를 밀며 조용히 걸었습니다. 그의 눈은 멍했고 발소리조차 조용했습니다. 복도 끝 의자에 앉아있던 도훈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팔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얼굴에는 아직 멍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저씨, 결국 지연 씨는 못 찾았어요. 그 말에 성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지만 직접 듣는 순간 또다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막았잖아요. 더 많은 사람은 살았어요. 성규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야. 다시 생길 거야. 그런 곳은 언제나 또 생겨. 도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가 돼요? 그냥 살아남은 죄인 같아요. 성규는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살아남았다는 건 벌 받는 일일 수도 있지. 하지만 누군가는 남아 있어야 해. 기억하려고. 밖으로 나서자 햇살이 따가웠습니다. 거리엔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신문 가판대엔 불법 공장, 전원 검거라는 활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게 정리된 것처럼 세상은 너무 빨리 잊고 있었습니다. 성규는 신문을 잠시 들여다보다가 구겨진 쪽지를 주머니에서 꺼냈습니다. 그 위에 적힌 글씨는 이제 거의 지워져 있었습니다. 뒤쪽 창문으로 나가요. 그 길이 유일한 출구예요. 그는 종이를 접어 가슴 안쪽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버스 정류장으로 걸었습니다. 버스는 곧 도착했고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줄을 섰습니다. 성규도 그들 사이에 섞여 서 있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하자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은 그날의 공장과 닮아 있었습니다. 비슷한 철문, 비슷한 굴뚝, 그리고 또 다른 버스가 그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지연 씨, 나 아직 거기서 못 나왔어요. 세상이 그대로니까. 조용한 한숨이 흘렀습니다. 버스 안 라디오에서는 누군가의 평범한 광고 멘트가 흘러나왔습니다. 숙식 제공,
안정된 일자리, 지금 바로 모집 중입니다. 그 순간 성규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봤습니다. 멀리서 낡은 버스 한 대가 다시 철문 앞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그 속엔 자신처럼 피곤한 얼굴의 누군가가 앉아 있었죠. 그리고 버스 문이 닫히며 세상은 또다시 아무 일 없던 듯 흘러갔습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공장은 완전히 철거되었고 그 자리에 새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입구에는 세이망산업단지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죠. 사람들은 그 앞을 아무렇지 않게 지나쳤습니다. 마치 그곳에서 누군가의 삶이 사라졌던 일을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성규는 조용히 그 현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짙은 회색 점퍼 차림의 그는 여전히 눈밑이 어두웠습니다. 손에는 오래된 휴대폰과 달아빠진 쪽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쪽지는 이제 글씨가 거의 사라져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그것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뒤쪽 창문으로 나가요. 그 길이 유일한 출구예요. 그는 철문 대신 세워진 새 간판을 한참 바라보다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길가엔 출근길 버스가 줄지어 서 있었고 사람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차에 올랐습니다. 그 얼굴들 속에서 그는 한때의 자신을 봤습니다. 지친 눈, 무거운 어깨, 그리고 그저 살아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움직이는 사람들. 근처 커피 자판기 앞에서 도훈이 나타났습니다. 아저씨, 또 여기 오셨네요. 그는 이제 조금 단단해진 표정으로 성규에게 컵커피를 건넸습니다. 이젠 그냥 지나간 일로 남겨요. 성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안 돼. 누군가는 봐야 해. 또 그런 공장이 생기지 않으려면.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도훈은 말없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들의 뒤로는 사람들의 발소리와 차소리가 섞여 평범한 도시의 소음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성규의 눈에는 그 모든 소리가 묘하게 멀게 느껴졌습니다. 도시가 살아 움직이는 동안 그 속 어딘가에는 여전히 누군가의 비명이 묻혀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성규는 집으로 돌아와 방안불을 끄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고 멀리서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지연 씨, 아직 끝난 게 아니네요. 당신이 알려준 길 나 아직 걷고 있어요. 그의 시선은 창밖 어둠 속으로 향했습니다. 멀리 작은 불빛 하나가 깜빡였습니다. 그 불빛이 공장 경고등인지 도시의 가로등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성규는 그 빛에서 어떤 기억을 느꼈습니다. 그는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슬픔이었고 동시에 다짐이었습니다. 세상은 다시 잠들었지만 단 한 사람은 여전히 깨어 있었습니다. 그는 기억했고 결코 침묵하지 않을 사람이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천천히 도시를 덮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번지는 도로 위로 낡은 버스 한 대가 지나갔습니다. 그 버스의 엔진음은 낮게 울렸고 마치 지난날의 기억처럼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성규는 버스 정류장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색 하늘 아래 손에는 따뜻한 캔커피가 들려 있었지만 그 온기는 금세 식고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에는 여전히 구겨진 쪽지가 있었죠. 그는 가끔 그것을 꺼내 펼쳤다가 다시 접곤 했습니다. 그 문장은 이제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뒤쪽 창문으로 나가요. 그 길이 유일한 출구예요. 멀리서 출근 버스가 멈췄습니다. 젊은 사람들, 노인, 이른 새벽부터 도시로 향하는 얼굴들이 하나둘 차에 올랐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무표정했고 피로했으며 어쩐지 체념에 가까웠습니다. 성규는 천천히 그들을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엔 씁쓸함과 연민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도 저기 있었지.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지. 그는 버스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회색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빛이 스며들고 있었죠. 새벽이지만 어둠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건 마치 세상이 잠시 멈춘 듯한 시간, 어제와 오늘이 섞여 있는 틈 같았습니다. 성규는 조용히 일어나 걸었습니다. 발밑에 물웅덩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피곤했지만 어딘가 단단해 보였습니다. 그는 골목길을 지나며 철문이 있는 오래된 공장 하나를 스쳤습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붉은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문 위의 녹슨 자물쇠를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없는 새벽, 그 소리 없는 문 앞에서 그는 속삭였습니다. 아직 남아있구나. 그는 고개를 돌려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 뒤로 바람이 스치며 문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멀리서 또 다른 버스가 다가왔고 출근길 사람들을 태우며 철문 앞을 스쳐갔습니다. 버스 안의 사람들은 아무 일도 모른 채 또 하나의 하루로 향했습니다. 성규의 그림자가 천천히 사라져갔습니다. 그의 뒷모습 위로 새벽 햇살이 희미하게 번졌습니다. 그리고 화면은 어둠 속으로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세상은 잊었지만 어떤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 기억이 언젠가 또 다른 누군가를 구할 것이다.